PPT 잘 보이시죠? 예, 그 강의 구성을 이렇게 한 건 처음인데요. 뭐냐면 이제 그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시도만 따로 모아가지고 한 주를 하는 건 처음이라서 어, 저는 뭐 이것저것 막 말씀을 많이 드릴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자료를 준비하다가 아 이거 이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어서 좀 많이 빼긴 했는데요. 하는 만큼 해보고요. 아, 뒷부분에는 또 제가 갖고 있는 영상 중에 일부 좀 같이 좀 볼 수 있는 것들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차는 이렇게 7개로 밝혔습니다. 그 앞에 일단 5개는 주제별로 북이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발전 시도해서 어떠한 성과들이 있었나를 좀 보여드리고, 근데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 지난 작년 1월에 8차 당대회에서 과학기술이 실질적인 경제발전을 견인하지 못했다라고 스스로 비판적인 평가를 했어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 얘기를 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볼 거는 경제 부문의 그 핵심 과제들이 있는데 이거를 위한 연구 개발 어떻게 해왔는지 보면 여러분이 떠올리는 이제 북의 핵심적인 경제 문제 하면 일단 뭐 많은 분들이 말씀하실 수 있는 게 에너지 문제겠죠. 전력 문제 해결. 이와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성과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전력 생산을 잘하기 위해서 발전소,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을 많이 해서 예를 들면 효율이 높은 수력 터빈 날개를 개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터빈 날개를 좀 표준화된 그리고 좀 정밀하게 생산하기 위해서 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그 3D 형태를 측정하는 장치도 개발을 했고, 또 화력 터빈 날개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외국에서 수입하는 그런 합금강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 제재가 심해지면서 점점 합금강 그 수입이 더 힘들어지고 이래서 그 화력발전소 문제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합금강을 국산화하고 그걸 이용해서 터빈 날개를 만드는 기술까지를 개발을 했다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무중유 착화 기술은 뭔지 모르시겠죠? 중유 없이 보일러에 불을 땡기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역사적 맥락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94년에 북미 제네바 합의 내용에 보면 그 원래 북이 흑연 감속로를 짓고 있었는데 미국이 야 너네 핵무기 만들려고 하는 거지 우겼고, 아니다 우리는 에너지 만들려고 한 거다. 타협을 본 게 그러면 플루토늄 추출이 좀 어려운 경수로를 대신 지어주겠다. 그럼 북이 주장한 건 뭐였냐? 아 좋은데 너희가 지어주면 원래 우리가 애초에 목표로 했던 완공 시점이 늦어지니 전력 생산에 차질을 빚는다. 그래서 그 늦어진 만큼 북에서 화력 발전을 이용해서 전력 생산할 수 있도록 매년 50만 톤이었나요? 중유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건 2000년 초반까지인가는 그러니까 부시가 2002년에 제네바 합의 파기를 선언할 때까지는 어쨌건 갔잖아요. 늦게 가고 어쩌고 했어도. 그래서 미국이 준 중유로 했는데 그 다음에 끊기니까 이걸 돌려야 돼요. 근데 계속 그때는 이제 중유를 사서 쓰다 보니 부담이 돼서 중유를 쓰지 않고 또는 최대한 줄여서 북에 있는 무연탄만 가지고 화력발전소 보일러를 불을 붙이는 기술 되게 오랫동안 시도를 해왔는데 상당히 진전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조금씩 달라요. 어디는 뭐 평양 화력발전소에 도입을 해서 잘 돼가지고 딴 데로 확대했다라는 얘기 나오는데 뒤에 가보면 조금 완성도가 떨어져서 조금 지지부진하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런 거 있었고, 그 다음 순환 비등층 보일러라는 것도 잘은 모르는데 비등은 말 그대로 이렇게 붕 뜨는, 그래서 무연탄을 곱게 갈아서 놓고 안에서 돌리면 이게 원심력 때문에 뜨잖아요. 그래서 이게 적당한 데 뜨면 거기에 그 무연탄 가루에 또 불이 잘 붙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해가지고 뭐 삼지연 들주금조 공장이라든지 그런 데 도입을 했고 성과가 좋으니 다른 데로 확대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발전소의 효율을 높이는 걸 했고, 이 중에 수력 터빈 날개 개발한 사람은 2020년, 화력 터빈 날개 국산화한 사람은 2021년. 여기서 2020년, 2021년은 성과를 낸 시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수력 터빈 날개 만든 사람은 작년에 상을 받았고요. 화력 터빈 날개 국산화한 사람은 올해 상을 받았습니다. 국가 최우수 과학자로. 뒤에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그다음에 이런 게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전기를 먹는 설비들이 전기를 좀 덜 먹게 하는 그런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능동형 전기 보일러, 기존 보일러보다 3, 40% 전력 소비를 줄였다고 하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 교류 접촉기, 잘은 모르겠지만 이 그 전기로 돌아가는 그 설비들
전기 들어가는 것들을 계속 단속을 해서 제어하는 건데, 이게 세계적으로도 뭐 강행 교류 접촉기라는 게 최신 기술이어서 기존 교류 접촉기보다 훨씬 수명도 길고 전력 소비도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이걸 자체적으로 만들었다고 하고, 금속 산화물 피뢰기, 이거 말 그대로 피뢰침 같은 거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벼락, 자연적으로 나오는 벼락이라든지 아니면 전력계통에서 이상 과전압이 걸렸을 때 설비가 깨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잡아주는 것들인데요. 이런 것들 성과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이 중에 특히 이제 능동형 전기 보일러는 올해 216 과학기술상이 북의 최고 과학기술 성과에 주는 상인데, 그거보다 한 급 아래인 과학기술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이고, 이게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수력 터빈 날개 개발한 사람이 최영철인가 그럴 거고요. 오른쪽이 국가과학원 흑색금속연구소인가? 거기에서 이제 그 화력 터빈 날개 국산화한 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는데 능동형 전기 보일러 사진이고요. 그래서 어쨌건 이런 에너지 문제 관련해서 그 기존 전통적인 발전소 효율을 높이고 설비의 전력 소비 낮추는 것도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친환경 에너지죠. 이게 이제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서 굉장히 두드러진 변화 중에 하나인데, 뭐 당연하겠지만 일단은 생활 에너지 확보, 대규모 공장에 친환경 에너지를 가지고 보급하기 쉽지 않으니까 가정에 필요한 것들 또는 사무실 이런 불 밝히고 이런 것들이라도 친환경 에너지를 해보자라는 걸 시작을 해서 점점점 최근으로 올수록 이제 그 생산 체계 자체에도 친환경 에너지를 도입하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태양광인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 우리도 이제 보면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을 놓고 또는 뭐 이렇게 대규모로 하더라도 독립형으로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았죠, 초기에는. 그러니까 기존의 전력망하고 별도로 해서 패널로 전기 생산하면 별도의 배터리에다 충전했다가 저녁 때 쓰고 이런 방식, 이게 독립형인데, 이거를 이제 3년여 전부터는 개통병렬형이라고 해서 기존 전력망하고 연결이 돼서 전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점점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사진을 간단히 보여드릴 텐데, 주요 도시들 외곽에다가 도시 생활에너지 공급을 위한 대규모 그 친환경 에너지 설비들도 만들고 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가장 흔한 거죠. 학교 강의실마다 태양광 패널 하나씩 나서 거기 이제 강의실 전등을 이걸로 밝히자. 옥상에도 태양광 패널 놔서 공장에 공장 건물의 난방 이런 거를 뭐 태양광 전기로 하자. 뭐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그 생활 에너지 확보용일 것이고요. 이거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태양광 유람선입니다. 그래서 얘 이름이 옥류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호 그러니까 운항을 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보시는 것처럼 기본은 출퇴근용이고요. 출퇴근 시간이 아닐 때는 유람선으로 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2016년부터 운항을 했을 텐데 저도 신기해서 이거 혹시나 괜히 또 시운전 한두 번 해보고 한 거라고 할 수도 있으니 검색을 해보니까 역시나 어디선가 이거 자주 멈춘다라는 제목이 보이는 거예요. 봤더니 이게 미국의 소리 아니면 자유아시아 방송이었을 텐데, 제목은 북한 태양광 유람선 자주 멈춰 했는데 본문 내용 보니까 겨울이 돼서 대동강이 어니까 멈추더라 이거였습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는 써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인지 모르겠는데 4월 1일부터 11월 말까지만 운항을 한대요. 그러니까 겨울에 얼면 운항을 못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운항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명거리,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죠. 과학자 우대 정책의 일환으로 여기 아파트도 1차로 이제 김일성 종합대학의 교수 과학자들에게 분양을 했다고 했는데, 우리한테는 남북 정상회담 때 카프레담이 지나간 곳인데, 이거 왜 보여드리냐면 건물 색깔을 보시면 녹색입니다. 그렇죠. 특히 오른쪽에 있는 건물들 외벽이 녹색으로 쭉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처음 기획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약형 녹색형 거리를 표방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부터 공사를 했는데 그 당시에 북이 보유하고 있었고 쓸 수 있었던 친환경 기술을 다 집약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예를 들면 뭐 건물 옥상마다 태양열 가열기 다 있고, 오른쪽에 사진은 칸칸이 태양광 패널 다 들어가 있죠, 기본으로. 그리고 지하에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그 태양광, 그러니까 빛 이거를 모아서, 여기 지금 사진은 안 보이지만 이 건물 안쪽에 그 파이프라인 통해 계속 반사 해가지고 햇빛을 쬐는 반지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기를 쓰지 않고 이렇게 햇빛을 가지고 그 불을 밝히는 이런 설비들도 넣었고요. 또 지하에 가면 이게 냉난방 부하를 낮춰주는, 그래서 이제
이게 외부 공기를 일단 밑으로 끌고 와서 땅 속에서 한번 돌렸다가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여름에 요즘처럼 더울 때는 펌프를 가지고 바깥에 뜨거운 공기를 여기 끌고 와서 땅 속에 한번 돌리면 식겠죠. 그렇게 실내에 넣어주면 에어컨 돌릴 때 전기가 좀 덜 들어가는 거고, 반대로 겨울에 추울 때도 여기로 한번 끌고 오면 지열 때문에 따뜻해지니까 난방 에너지 좀 적게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 펌프를 돌리는 전기가 더 쌓여야겠죠. 그러니까 그 적게 들어야겠죠. 그래서 어쨌건 이 여율이 열 효율이,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좋다라고 해서 그 여기다 집어 넣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명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생활 에너지를, 친환경 에너지를 확보하려는 것의 어떤 1차 절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 이거는 뭐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통일뉴스에서도 보도를 했었는데, 남포시에 딸려 있는 와우도라는 곳의 그 정향소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물 외벽에다 태양광 패널을 해서 이 정향소에 필요한 전력은 다 이걸로 충당한다. 더하기 아까 말씀드렸던 개통병렬형. 그러니까 기존 국가전력망이랑 연결된 최초의 건물 일체형 발전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에 처음 이 운영을 했고, 이게 효과가 좋아서 이 뒤로는 다른 곳으로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는 신의주에 있는 자연 에너지 단지예요. 그래서 구간이 한 1km가 좀 넘는다고 합니다. 1km 넘는 구간에 이 태양광 패널을 수천 개를 깔아놨고, 보시는 것처럼 중간중간에 풍력 발전기도 있죠. 물론 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있는 메가와트급 이런 건 아니고요. 몇백 킬로와트급이라 작은 거긴 하지만 어쨌건 이런 풍력 발전기도 한 50여 개인가 뒀다고 하고요. 이거를 2019년 하반기였나요? 그때부터 그 운영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시범 사업 같은 거고, 올해가 이제 만 3년이 돼가니까 아마 평가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효율이 좋다라고 평가가 되면 다른 주요 도시들로 확대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친환경 에너지 했고요. 이거 이제 협동농장, 이게 장천 남태 전문 협동농장이라고 평양시 사동구역에 있는 그 협동농장의 모범으로 보는 건데, 보시면 왼쪽에 그 농장의 살림집들인데 위에 태양열 가열기 있고 집집마다 태양광 패널 다 있죠. 그 오른쪽은 메탄가스 탱크. 그러니까 농장에서 나오는 그 가축의 폐설물이나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메탄가스 모아서 이제 뭐 취사 같은 데 쓰는. 그래서 농산과 축산의 뭐 순환형 그 운영 이런 방식 이런 것들도 협동농장에 도입하고 있고요. 이건 평양 화장품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따 영상을 보여드릴 텐데, 거기 사진에서 그 검은색으로 표시한 게 이제 태양광 패널들인 거죠. 그 이 공장 같은 경우는 2017년에 현대화를 마쳤을 때 공장의 생산을 포함해서 공장에 필요한 전기 한 70% 정도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고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 이보다 한 열흘 정도 먼저 현대화를 끝낸 유원 신발 공장은 100%라고 주장을 했었어요. 어쨌건 이런 식으로 경공업 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에도 이용하는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건물 일체형 태양광 발전소를 이 목난 광명회사라는 곳이 개발을 한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강연 시간에 드렸는지 끝나고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 목난 광명에서는 밑에 있는 것처럼 그 노래방 기기나 게임기 이런 거 만들던 회사인데, 그런 거에 필요한 자기들의 에너지를 확보하려고 태양광 패널 만들고 하다가 이것도 잘하네 해가지고 아예 이것까지도 자기들의 그 주력 상품으로 만든 그런 곳이라서, 북에서 이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회사 중에 이제 대표적인 곳으로 이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뭐 927 닭공장이라는 곳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우리나라 농촌에 가도 요즘 많죠. 대규모 태양광 패널 놓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태양광 패널을 크게 많이 설치하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서 생산성이 굉장히 좋아졌다. 이런 얘기들이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볼 수 있는 중요한 또 경제 과제는 국산화인 거죠. 자립경제 강화.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막 짜잘하게 되게 많은데, 일단 하나만 말씀드리면 주최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북에서 나는 원료와 연료만으로 철강을 생산하는 기술을 그냥 통칭해서 70년대부터 주최철이라고 하는데요. 밑에 이제 그림은 이제 간단하게 그 철강 생산의 과정을 도식화해서 보여드린 건데, 첫 단계는 당연히 철광석을 녹여서 쇳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여야 되니까 그 연료가 들어가죠. 근데 이제 근대적인 제철법은 영국에서
시작을 했고 마침 그 나라에 이제 역청탄이 많다 보니 코크스를 이용해서 제철을 하는 코크스 제철법이 일반화됐는데 우리는 코크스를 만들 만한 탄이 거의 없죠. 특히 북에는 하나도 없어서 전량 수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50년대 후반에 소련과 사이가 안 좋았을 때 소련이 일방적으로 약속한 원조 감축한 대표적인 게 철강이었어요. 80% 감축을 했고 그게 굉장히 큰 타격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활을 걸고 북의 흔한 무연탄으로 코크스를 대체하는 그런 시도를 해왔습니다. 근데 반세기 넘게 해가지고 아직도 성공을 못했어요. 특히 90년대 말까지는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북에서 나온 소설 이런 것들로 보면 코크스 소비를 한 25% 정도 줄이는 이게 굉장히 최대의 성과였다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에 황해제철연합기업소 그리고 김책제철연합기업소가 100% 북에서 나는 무연탄만 가지고 황해제철소는 선철, 그러니까 쇳물 뽑아내는 걸 100% 무연탄만 갖고 했다. 김책제철은 쇳물 뽑고 강철 만들고 아변강제 만드는 그러니까 철강 생산의 전 과정을 100% 북의 무연탄만 가지고 했다라고 해서 정말로 주체철을 100% 완성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아서 이와 관련된 핵심 기술들 6개가 최고상인 216 과학기술상을 받았고 그 중에 3명이 국가 최우수 과학자 기술자로 선정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주체철을 필두로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국산화, 특히 이제 뭐 수입 대체한다든지 북에서 많이 나는 그 자원을 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이런 것들도 성과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국산화 하면은 요새 북에서 세트로 나오는 게 원료와 자재의 국산화, 제자원화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제자원화는 잘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 한 달 반 뒤에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시정연설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공화국 정부에 뭐 나아갈 바 이런 걸 총체적으로 밝히면서 제자원화라는 게 아주 우리한테 사활적인 문제인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하노이 노딜로 대북 제재 완화나 해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가능성이 낮아진 상황이니까 요 자력갱생, 자족해야 되고 그래서 원래 이제 김정은 위원장 집권 직후부터 많은 신경을 써왔는데 특히나 더 이제 강조를 하게 되면서 핵심 과제로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1년 뒤인 2020년 4월에는 아예 법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제자원화 사업의 목적과 원칙 등등을 다 제반상을 다 규정한 거고 이게 그냥 법만 폼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작년에 이 제자원화법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대대적인 검열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 공개가 안 됐는데 그 내용을 작년 9월에 열린 최고인민회에서 공유를 했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대대적인 토론을 한 다음에 그 결정서까지 채택을 합니다. 제자원화법을 뭐 할 때 대하여 해가지고 그래서 이 제자원화에 대해서 정말로 진심으로 그 대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 내용은 제가 어제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다뤘으니까 이따 말씀드릴 테니 한번 봐주시고요. 거기다 이제 또 엎친 데 이 2020년은 코로나까지 있으니까 이 제자원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코로나 이전 2017년에 그때도 이미 그 북에서는 제자원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외국의 그 제자원화, 그러니까 자원재활용 전문가 3명을 불러서 세미나를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요거는 이제 그 절약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만든 선전화인 거죠. 그래서 절약 정신 체질화 해야 되고 뭐 제자원화도 잘하고 해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제자원화 연구가 돼요. 근데 이제 뒤에 이제 쭉 북의 매체에 나온 성과들 열거했는데 이건 뭐 그냥 안 보셔도 따로 말씀 안 드리겠고요. 근데 어쨌건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학기술 활동이 위축된 상황 속에서도 제자원화 쪽의 성과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크게 2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재와 코로나 때문에 자원 제약이 굉장히 심한 현실적인 절박성 이런 게 있고 또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좀만 하면 성과가 나오는 것들이 또 많아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북이 또 이게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연구자 입장에서 참 좋은 거는 자기들이 문제점을 솔직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잘 됐다고 막 으쌰으쌰하지만 하고 있지만은 않고 잘하고 있는데 이러이런 문제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잘 진단을 해요. 그래서 2020년에 제자원화 연구 개발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는 와중에도 5월과 10월에
국가기획위원회 간부가 직접 한 번은 노동신문, 한 번은 민주조선에서 제자원화 사업의 문제점을 얘기를 합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연구기관들이 그럼 연구기관들은 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일반 생산 현장에 못하는 어려운 것들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도 당장 눈앞에 쉬운 것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눈엔 그러니까 되게 소극적이고 보신주의적인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걸 비판을 했고 생산 현장들도 역시나 당장의 이익에만 매달려서 환경오염 유발하기도 하고 품질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지 마라. 그래서 제자원화법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깐깐하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그 결과가 아까 말씀드렸던 작년에 대대적인 검열 최고인민회의 결정서 채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전히 연구기관들의 성과들은 많이 안 나와요. 아마 어려운 과제를 하다 보니 더딘 것 같은데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올해 10월에 그 국토환경보호부문 그 과학기술 발표회 봄에 했었거든요. 근데 가을에 하는 거에서 제자원화 쪽을 다룬다고 하니까 거기 보면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가을에 이 비슷한 계기가 있으면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넘어가고 여기는 이제 평양 이게 모란봉 구역인가요? 오물 처리 공장 모습입니다. 그 도시 오물의 100% 제자원화를 목표로 해서 겉에서 보면 이렇고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이제 설비들이 있어서 뭐 벽돌도 만들고 뭐 PVC도 만들고 뭐 이런 것들 또 뭐 비누도 만들고 이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양의 11개 구역에는 다 지금 만들었다고 하고요. 함흥이나 신의주, 뭐 청진 등등에도 순차적으로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 또 중요한 그 경제 과제는 인민생활 향상인 거죠. 그 인민생활 향상은 크게 보면 두 개, 농업과 경공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 같은 경우에 농업 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이런 것들을 쭉 강조를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나 김정일 위원장 집권 말기부터 전통적인 산업 부문이지만 어쨌거나 지식경제 시대에 맞게 첨단 과학기술 적극 도입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여라. 그러면서 이제 나노기술이나 생명공학, BT 이런 것들을 많이 도입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뭐 농업연구원 뭐 나노연구소 내에서 뭐 나노 기술을 이용한 그 비닐하우스용 비닐이라든지 살균제, 농약 등등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 유전자 제조합, 그러니까 유전자 조작인 거죠. 달리 말하면. 그래서 유전자 제조합을 이용해서 그 뭐 성장 호르몬을 만든다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 또는 위성 기술을 이용해서 뭐 농업이나 이런 것들에 그 예측을 하고 뭐 하는 것들도 많이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지금 북이 정찰 위성을 띄우는 게 핵심 목표라고 하는데 이건 군사적인 목적인 거잖아요. 그와 별개로 경제를 위해서도 굉장히 북은 위성의 수요가 되게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발사를 할 것 같은데 준비가 되는 대로 그럼 우리는 좀 난리가 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여담인데 지난달에 제주도에 가서 이제 뭐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ICT 부문에서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을 고민하는 분들한테 이제 그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그동안 역사나 이런 것들을 소개해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때가 누리호 발사 성공 직후여가지고 그동안 우리 이제 북이 인공위성 쏘고 하면 막 도발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성공했는데 북에 도발이라고 했을까요? 그러니까 20명쯤 있었는데 다 당연히 했겠죠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단 한 번도 북은 그걸 도발을 한 적이 없다. 사람들이 놀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건 북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어, 경제적인 목적의 위성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도는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냐면 요 오른쪽 사진에 나노 그러니까 북의 금당 주사약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요즘 모르겠는데 몇 년 전에 보면 이렇게 막 주변에 그 무슨 암 말기이신 분들 국내 병원에서 포기한 분들이 중국에서 이제 가가지고 북에서 만들었다고 금당 주사 이런 거 사셔가지고 막 드시고 뭐 주사 맞고 하시는 게 있는데 북에서도 이걸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사진은 뭐냐면 세계 지식재산 기구라고요. 와이포라고 하는데 국제 기구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뭔가 발명 특허 이런 것들을 장려하고 특허 교류 이런 거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국제 기구인데 거기에 이제 북이 특허 출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페이지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들어가셔서 뭐 DPRK라든지 뭐 평양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한 50여 개 정도가 일단 검색이 돼요. 북에서 이제 외국의 국제 특허를 받으려고 여기 올려놓은 게.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금당 주사약이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나 모르겠는데 능동형 전기 보일러도 거기 이제 특허 출원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 이제 온실 같은 경우 뭐 스마트팜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이렇게 온실 환경 관측기 이런 것들 달아놓으면 요걸 통해서 온도, 습도 그리고 햇빛 조도, 이산화탄소 농도 같은 그 채소 이런 것들이 자라는데 중요한 그런 요소들의 수치 이런 것들을 금방 확인할 수가 있고 그런 것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쉽게 제어하려고 하는 건데 요거는 그 평양 남세 연구소라는 곳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지능형 온실 스마트팜인 거죠. 그래서 위에 되게 파이프가 많은데 그 북의 자료로 보면 뭐 기계로 타는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이 파이프들을 통해서 그 물과 물 비료 이런 것들 공급은 자동으로 그 컴퓨터로 입력을 하면 자동으로 되는 이 정도까지는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 잘 보여드릴 텐데 이건 뭐냐면 뭘까요? 양식장이에요. 양식장 중에서도 자라 양식장. 그 지금 이 종합상황실에 모니터에 지금 띄워놓은 건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조별로 그냥 카메라 비추고 있는 거죠. 근데 모드 전환을 하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별로 이렇게 딱 카메라 당겨서 이게 자라간지 딱 잡히면 여기 카메라에 잡힌 걸 가지고 그동안의 데이터가 있을 테니까 딱 보면 아, 여기 얼만큼 컸구나. 이런 것들 알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적은 인원, 그러니까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컴퓨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려고 한다. 농업, 농수축산업 이런 데서도. 그리고 수산업 관련해서 이게 수산사업소의 대규모 냉동 창고인데요. 화면에 보시면 1, 2, 3, 4 구역이 있죠. 구역별로 계속 온도 이런 걸 측정을 하는 거예요. 그럼 각각의 온도 데이터를 쭉 놓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역산을 해서 야 어디가 제일 오래됐어. 어디 거부터 출하를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런 수산사업소에 그 보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훨씬 더 좀 과학적으로 이런 수산물들을 관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효율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는 평양 메기 공장이에요. 이것도 여기 양식장인데 이게 지금 사진 두 개를 갖다 붙인 겁니다. 위에 거하고 밑에 게 모두가 다르죠. 위에 거는 메기 공장의 각 수조 그냥 쭉 띄워놓은 겁니다. 그래서 수조별로 온도 이런 것들이 표시가 된 거고요. 밑에는 막 그래프들이 있잖아요. 이게 그래프는 뭐냐면 여기 들어가 있는 이 관리 프로그램이 이 수조별로 들어오는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계속 해줘서 이 공장에서 그 최적화된 상태가 이게 지금 밑에 표시된 그래프 중에 어떤 게 최적화된 건지 모르겠지만 최적화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현 상황은 이렇다라는 걸 비교해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만약 잘못됐다 그러면 어디가 잘못됐다라는 걸 체크를 해줘서 무슨 조치를 해라 라고 해주는 거죠. 이 평양 매기 공장 같은 경우가 2015년에 해가지고 북의 주장으로는 현대화를 새로 해서 면적과 노동력을 그대로 두고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들어간 이 그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한 최성이라고 하는 대략 저랑 나이가 비슷할 것 같아요. 한 72년생쯤 된 것 같은데 이 사람도 2015년에 이거 개발한 공로로 국가 최우수 과학자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 이 평양 매기 공장의 이 통합 생산 체계 구축을 계기로 그 뒤에 양식장들의 현대화가 되게 빠르게 진행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농업과 함께 인민생활 향상에 직결된 경공업도 그 아까 스마트팜 한 거 비슷하게 스마트 팩토리라고 할 수 있는 이 공장의 통합 생산 체계 구축 이런 것들을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확인한 바로는 한 2016, 17년까지 평양에 있는 공장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더라도 중앙 내각이 직접 관리하는 공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현대화를 이렇게 했고요. 2018년부터는 그 먼저 해놓은 것들을 표준으로 해서 지방공업의 현대화 이런 것들도 본격적으로 시도를 했는데 북의 입장에서 안타깝게도 그때부터 이제 제재 효과가 확 나오는 거잖아요. 거기다 이제 기억들 다 하시겠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정상회담 일주일 전에 북이 경제와 핵의 병진 노선을 종결하고 경제 건설에 총력 집중을 새로운 노선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개선 이런 것들 전망을 하면서 이미 핵무력도 완성을 했고 경제에 총집중하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결과가 하노이 노딜로 끝났기 때문에 애초에 제재 효과들이 더욱 이제 계속 지속이 되면서 그 지방으로 확산하는 건 상당히 더딘 상태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2017년, 18년까지 굉장히 나름 빠른 속도로 주요 공장들을 했고 지금도 조금씩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여드린 이 사진은 2016년 10월에 조업을 개시한 용악산 비누 공장이라는 곳입니다. 각종 물세제류를 생산하는 데인데요. 보시면 이제 그 연료 저장 주입부터 해서 뭐 생산 포장까지 거의 전 과정이 자동화돼 있고, 이 자동화된 공정들을 컴퓨터로 연결해서 아까 이미 사진을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종합 상황실에서 다 확인할 수도 있고, 여기는 통합 생산체계 수준이 되게 높아서 어지간한 공정들은 종합 상황실에서 제어까지 가능하다. 이걸 기반으로 해서 아까 이제 협동농장이나 양식창처럼 적은 노동력으로도 훨씬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도 유지할 수 있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걸 추구를 하고 있는 게 이제 북의 정책 방향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요거는 그 대동강 종합 뭐죠? 거기 과수 농장 큰 데 있잖아요. 거기 딸려 있는 그 뭐죠? 가공 공장. 말이 안 나오네. 예, 각종 주스 생산하고 보시면 생산하면 보시면 다 자동화돼 있고 중간중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냥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고, 요거는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에 종합상황판 위에 최첨단을 돌파하라 써 있고 그 밑에 작은 글씨로 유경 김치 공장. 그러니까 식품 공장들, 경공업 공장, 식품 공장들 위주로 일단 통합 생산 체계를 많이 구축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인민생활 향상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일단 그 경제 핵심 과제, 전력 문제 해결, 국산화, 인민생활 향상 관련돼서 주요 성과들을 봤고요. 이제 다음으로는 지난번에 이제 북이 현 시대를 지식경제 시대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경제 전반에 첨단 기술의 비중을 높여서 국가 경제 전반을 지식경제로 전환하겠다라는 게 목표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첨단 기술을 계속 확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된 것도 보면 일단 제도적인 조치를 많이 합니다. 뭐냐면 첨단 기술 제품 개발하려는 의욕을 고취시키는. 그러니까 첨단 기술 만들고 뭔가 좋은 발명 특허를 하면 이게 너한테도 좋다라는 것들을 신호를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 첨단 기술을 가지고 아주 실제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나 기술을 만들면 그래서 발명이나 특허로 등록을 하면 거기서 나오는 이득을 당신도 가져간다 라는 것들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뭐 발명법도 개정을 하고요. 최근에는 과학기술 성과도입법까지 제정을 해서 이런 것들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북에서는 뭐 장마당 확대되고 막 이런 시장 경제가 확대된 거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한 측면으로 보는데, 뭐 그런 측면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런 남쪽 식으로 얘기해서 경제개혁 조치 중에 상당수가 이 과학기술을 이용한 경제 발전 이런 것들과 굉장히 많이 접목돼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특히 이제 첨단 기술이라고 하면 이거는 생산 현장에서 열심히 하겠지만 주로 기대하는 거는 연구기관이나 대학이겠죠. 그래서 경제 발전에서 대학들과 연구기관의 역할을 높이려는 시도들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북의 대학과 연구기관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50년대 후반 그때부터 생산 현장에 대한 기술 지원이 주된 임무로 딱 자리를 잡았어요. 지금도 당연히 그건 합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이 아마 신의주 화장품 공장일 것이고 오른쪽이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일 텐데요. 생산 라인 현대화 하는데 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국가과학원 들어가서 이런 생산 라인 개비하는 거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김정일 위원장 집권기부터 더 이제 많이 강조하는 거는 야, 생산 현장 도와주는 것만 하지 말고 너희도 자체적으로 연구개발 역량 가지고 제품 개발, 생산, 판매해라.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겠지만 그렇게 해서 번 돈 너희가 써라. 그러면 너희도 너희대로 연구비 해결돼서 좋고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는 첨단 기술의 비중이 높아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꼭 먹고 알 먹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건가요? 이 사진? 여기 이제 왼쪽이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이고요. 오른쪽이 김책공대 미래과학기술원입니다. 둘 다 이게 아마 실제 완공된 건 2018년 말쯤인데 완공식을 한 거는 2019년이에요. 이게 뭐냐면 건물들 새로 지으면서 그 안에다가 첨단 최신 설비들로 갖춰줍니다. 여기도 어떤 사람들 주로 모아놓냐면 각 학교 내에서 신기술 연구개발 역량이 뛰어난 사람들 다 모아놔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주로 대학원생들하고 교수 연구사들이 공부하고 연구개발하면서
첨단 기술 제품을 개발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갔다 온 재중교포 말에 따르면 여기는 24시간 인터넷 개방해 놨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세계적인 기술 발전 추세가 되게 그러니까 변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적어도 여기에서 첨단 기술 제품 개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세계적인 기술 발전 추세를 접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열어놨다라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직접 가서 본 건 아니니까 확답은 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런 만큼 여기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곳이고요. 이런 데서 뭐 하냐? 이건 그냥 약간 재미 삼아서 또 한 건데요. 보이실지 모르겠 클락세라고 하는 이름의 프로그램인데 클락세라는 이름 위에 비루스 방역 프로그램. 네,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인 거죠. 우리로 따지면 V3 같은.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첨단기술개발원에 있는 연구소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지금 3.4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3.3, 3.4에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북에서는 2016년부터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라는 걸 하고 거기서 최우수 10대 IT 제품, 최우수 10대 IT 기술, 기업 이런 거 뽑는데 이게 그 보면 그런 전람회 같은 데서 항상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 1등 먹었습니다. 언제까지? 2018년까지. 근데 일단 클락세라고 하는 건 이유가 딱 전달이 되나요? 클락세가 딱따구리 같은 거잖아요. 예, 쪼아가지고 벌레 잡아먹는 것처럼 얘가 딱 바이러스 이런 거 다 잡아먹는다 이런 거고. 자, 김일성 종합대학에 있으면 아까 건물도 있었지만 한쪽에 반대쪽 맞은편에 김책공대가 있죠. 2019년에 내가 1등을 놓쳤는데 1등을 누가 먹냐? 김책공대 만든 참빗이에요. 여기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충북대 가서 강의를 하는데 한 45명쯤이 앉아 있었는데 참빗이 뭔지 아는 학생이 한 명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대부분 연세 지긋하신 분들도 많으시니까 뭔지 아실 거고 딱 직관적으로 전달이 되잖아요. 참빗으로 이와 석회를 훑는 것처럼 컴퓨터 바이러스가 훑겠다. 그래서 2019년에는 얘가 1등을 먹어요. 그러면 북의 매체들은 부축입니다. 아유, 김일성 정도 잘했는데 이번에 김책공대가 했네? 잘하고 있는데 좀 더 잘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또 그런 걸 잘합니다. 그래서 아까 신의주 화장품 공장, 평양 화장품 공장 보여드렸는데 원래 북에서 처음 만들어진 화장품 공장이 신의주거든요. 그 부동의 1위였다고 얘기를 해요. 거기다 이제 북의 경제가 어려웠을 때도 중국 단둥 쪽에 가까우니까 원료 수급이 원활해서 거기가 정상화됐었는데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평양 화장품 공장이 현대화에 되게 공을 많이 들였죠.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되면서 현대화 확 됐고 그러니까 현대화돼서 가서 극찬을 하고 그 다음에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 또 가요. 한 2년쯤 뒤에.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1등 화장품 공장 때문에 공장답게 되게 잘하고 있구나. 근데 어떤 것들은 좀 평양 화장품 공장 가서 좀 봐야겠는데 이런 식으로 툭 던지는. 그래서 김일성 종합대학의 첨단, 김책공대의 미래, 그리고 신의주 화장품 공장이 아마 봄향기인가요? 그리고 평양 화장품 공장이 은하수인가? 그 브랜드명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첨단과 미래, 봄향기와 은하수가 서로 경쟁하면서 국가 경제를 이끌어가는 이런 식으로 막 경쟁을 부추기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자, 줄기세포 화장품, 건강식품. 그럼 이거는 어느 분야의 연구기관들이 할까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연구개발 역량으로 제품 개발한 것 중에 줄기세포 화장품이면 생물학 쪽인 거죠. 그러니까 생물학 쪽의 연구기관, 연구용을 가진 곳들은 뭐 줄기세포 화장품이 됐건 건강식품이 됐건 어쨌거나 그런 것들을 만들어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라. 요거는 국가과학원의 역학연구소라고 해서 이제 보시는 거 휴대용 진동 분석기. 그래서 뭔가 회전 기계들 있잖아요. 대형 모터라든지 이런 걸 여기 이제 보시면 왼쪽에 무슨 이어폰 같이 생긴 게 자석으로 돼 있어가지고 기계에 달고 이 기계 진동을 감지해서 이 기계가 정상인지 아닌지 바로 이제 진단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말 그대로 휴대용이니까 쓰기도 좋고 이게 감도가 되게 좋대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그 발전소라든지 이런 공장들에서 많이 팔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대학과 연구기관들이 만든 기술 제품을 점점 비중을 높여서 결국 이제 국가 경제 전반에 체질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정책적인 의도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별도의 주제로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국정 전반을 포괄하는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김정일 시대 얘기하면서 하나 말씀드린 게 그 정보산업 시대였잖아요.
21세기는 컴퓨터의 비중이 굉장히 커진 정보산업 시대다. 그래서 경제를 포함한 경제 국가 전반에서 컴퓨터 ICT 비중을 높여라 라고 하는 거고요. 경제 당연히 경제 핵심인 거죠. 그래서 아까 이미 보여드렸는데 경공업 공장의 통합 생산 체계 구축이 이런 컴퓨터 ICT를 이용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시도의 대표적인 거고, 이 경공업뿐만이 아니라 뭐 제철이나 화학, 전력, 광업과 같은 중공업 이런 데서도 전체 공장을 뭐 통합 생산 체계 하는 건 아직까지는 불가능하지만 일부 생산 공정 또는 일부 설비 이런 것들에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농수축산 그리고 뭐 산림, 보건의료 이런 데서도 통합 생산체계 구축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요. 이가 지금 뭐 어디더라? 까먹었네. 이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진이죠. 대동강 주사기 공장. 이게 지금 통합 생산체계 구축이 돼서 자동화되고 컴퓨터로 라인이 통제가 되는 그런 공장이고요. 여기는 양묘장입니다. 양묘장 같은 곳도 거의 대부분의 공정들이 자동화돼서 자동화되고 이제 통합 생산체 구축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번 나무 생산하던 거를 2번 생산할 수 있게 되고 포장이라는 것도 자동이 되니까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 뭐 이런 여기도 양묘장이었던 것 같네요. 맞네요. 강원도 양묘장. 그래서 여기는 이제 종합 상황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는 천지 윤활유 공장이라고 해서요. 이 뒤에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면 통합 생산 체계를 경제 전반에서 이제 확산하자라고 해서 핵심 과제로 본격적으로 만든 게 이 공장입니다. 그래서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90년대 말인가에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제 북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윤활유 공장의 첫째로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 현대화해라라고 지시했는데 현대화 되는 거를 못 보고 김정일 위원장 사망을 했고 2014년 여름에 이제 그 자동화 현대화 이런 것들이 끝났다고 해요.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이 가서 보고 극찬을 하면서 북에서 뭐 말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래서 유복자 공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일 위원장이 이런 지시하고 했는데 김정일 위원장은 갔고 그 뒤에 이제 현대화가 돼서 유복자 공장이다라고 했고 이게 통합생산체계 모범이다. 그래서 당과 내각의 주요 간부들 와서 다 봐라. 해가지고 김정은 위원장 간 일주일 뒤인가 가서 총리랑 가서 다 보고 그때부터 이제 통합생산체계에 대한 얘기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확산이 되고요. 이따 영상을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고. 그 다음에 좀 전에는 이제 개별 단위의 정보화를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제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국가 경제 전반의 정보화 이런 것들도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건 아직 개발이 끝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계속 개발 중인 게 김일성 종합대학 수학분과를 중심으로 해서 국가 전체적인 뭐 곳곳의 현장들에서 각종 경제 데이터가 나올 거잖아요. 이걸 실시간으로 수집을 해서 현재 경제 상황이 어떤지 보고 그 축적된 데이터를 가지고 경제 전반의 상황들 분석을 해서 경제정책 수립하고 관리하는데 그 참고가 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되게 야심찬 기획인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좀 전자정부라든지 전자결제 시스템 비슷하게 이런 것들도 개발을 해서 재작년 2020년에 일단 정보산업 부문에 이런 전자 업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했다. 그래서 이걸 정보산업 부문에서 쭉 운용을 하면서 이게 뭐 문제점도 드러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점점 개량을 해서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아까 올해 초에 이쪽 정보산업성, 그러니까 국가 전반의 정보와 담당하는 이쪽의 간부 인터뷰가 여기 써놓은 것처럼 올해 주요 경제 시스템들 좀 뭐라고 하죠? 뭉치별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이거를 서로 이제 연동성을 강화하고 그걸 기반으로 국가 통합 DB를 구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쯤이나 내년 초가 되면 그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거 많이 보셨죠? 북에 전자상점 나오고 있다. 또는 그 IC 카드 우리처럼 이용해서 이제 그 뭐죠? 현금 카드 같은 거, 신용카드 이런 거 해서 쓰고 있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강력이라고 하는 뭐 기술무역 봉사 체계, 과학기술 교류 플랫폼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강력은 북 내부에서 쓰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접속해서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북의 매체에서 보도할 때 보여주는 그런 그 컷들만 갖고 볼 수 있는데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래쪽에 보면 기술 제품 전시장부터 해가지고 메뉴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미 만들어진 제품 거래도 가능하고 또는 개발 중인 만약에 제가 어떤 연구소다. 근데 우리가 A라는 제품 개발하는데 지금 한 70% 정도 했다. 지금까지 개발한 데이터가 이래. 앞으로 30% 남았는데 누구 필요한 사람. 누가 필요한 손 들면 돈 연구비 얼마 지금 우리가 개발 완성해서 줄게. 이런 식의. 또 반대로 우리 회사가 무슨 생산 라인 현대화해야 되는데 어느 설비가 어떤 기술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돼서 야 우리 공장에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혹시 누구 해줄 사람 있냐? 그러면 연구소라든지 뭐 이런 데들이 입찰 붙는 거죠. 그래서 아 우리가 그 돈 얼마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기술 거래를 다양한 방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이게 그러면 어쨌든 온라인으로 할 수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경제 전반의 효율성도 높이고 이걸 통해서 야 역시 과학기술 쓰니까 좋구나라는 것들 이런 것들에 관심도 높이고 거기에다가 기술 개발할 때 예를 들어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계약한다. 라고 하면 회사들끼리 회사 갖고 있는 돈만 넣는 게 아니라 개인이 갖고 있는 돈도 투자할 수 있게 해줬대요. 그럼 이제 사회 전반적으로 기술 개발에 대한 관심도를 높여서 만약에 누군가가 갖고 있던 돈을 여기다 했더니 돈 벌었대라고 하면 너도 나도 돈도 내고 관심을 가지게 될 거니까 과학기술에 대한 사회 전반에 관심을 높여서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을 더 촉진시키겠다라는 의도가 뭐 들어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자각역에서 팔고 있는 그 제품들 별거 다 팔죠. 막 이렇게 휴대폰, 노트북, 노 그릇, 노트북이 아니라 노 그릇도 있고, 예, 그러니까 주전자 같은 거, 화물차에 포크레인에 뭐 이런 거 온갖 거, 약간 기술 제품을 하면 다 팔기도 하고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게 이제 이런 기성 제품 파는 데가 기술 제품 전시장이고 성과 자료 전시장이 이게 연구기관, 연구개발 단위도 우리 이만큼 했는데 여기 돈 더 주면 우리가 개발할게 해서 거래하는 곳이고 입찰 전시장은 반대로 회사들이 우리 이런 기술이 필요한데 개발해 줄 곳 어디냐 해서 하는 곳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표준화 규격화, 국제 표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뭐라? 밑에는 뭐 좀 잘리긴 했는데 그러니까 북의 입장에서 규격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수치재고 이 정도가 아니라 어쨌건 최신 과학기술 성과 이런 것들이 집약돼서 규격이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거다. 그래서 이게 최신 규격을 가지면 거기 담겨 있는 최신 과학기술 성과를 도입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품질을 높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걸 강조합니다. 거기다 또 중요한 게 이 품질 관리라는 게 그 국제 품질 기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요새 KS 별로 얘기 안 하죠. 우리 저나 이게 7, 80년대 초등학교 다니신 분들이면 막 KS 이런 거 배웠을 때 지금 저희 애들 뭐 KS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어요. 뭐냐면 국제기구의 표준을 그냥 자기 나라 갖고 와서 쓰기 때문에 이 품질 관리라는 게 굉장히 국제적인 성격을 많이 띠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북이 이제 내부적으로 품질 관리도 중요하지만 언젠가 이제 외부에 진출하려고 하더라도 이 국제 품질 관리 기준, 국제 규격을 충족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국제 품질 인증을 획득을 한 단위들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품질 기준을 만든 그 국제 기구가 와서 직접 검사를 하는 거죠. 이 공장 우리가 해놓은 기준대로 됐어. 그래서 그것까지 받으면 되게 좋긴 한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요즘은 그 국제기구 직접 와서 하는 건 아닌데 자체적으로 공장들이나 농장들이 그 국제 품질 기준을 자기네 생산에 적용을 해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충족하는 단위들이 점점점 늘고 있다. 그리고 북에서 이제 원래 있던 그 품질 인증하는 또는 좋은 품질의 제품에 주는 상이 있거든요. 2월 2일 제품이었나? 그 김일성 시대 만든 게 있는데 그거 그리고 또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새로 12월 15일 품질 메달이라고 하는 새로운 품질 인증 제도 만들었는데 그 두 개에 다 이 상을 받기 위한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로 국제 표준 충족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런 것들 강조를 하고 있고요. 여기가 선흥식료 공장이었나? 아마 북에서 최초로 그 ISO 그 품질 인증 받은 이거 아마 김정일 시대 때 받았을 텐데요. 2009년인가? 여기를 필두로 해서 이제 국제 품질 기준을 충족한 단위들이 그러니까 식품 공장은 중앙급 식품 공장이 열 몇 개가 있다고 그러거든요. 거기가 제일 먼저. 그래서 그 통합 생산체계 구축도 제일 먼저 됐고
품질 인증 이것도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만든 김,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만든 거랑 맛 차이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북에서 굉장히 이런 김 제품 홍보를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는 게 이제 우리 흔히 생각하는 광고 말고 신문 매체들에서 김 이게 되게 인민들 사이 인기가 좋다, 맛도 좋고 뭐 품질 관리도 잘 되고 되게 위생적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여기도 이제 여기가 이건 아마 치약 만드는 라인일 겁니다. 이런 경우는 뭐 IS 그런 게 아니라 GMP라고 그래서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경우는 뭐 굿 매뉴팩처링 프로덕트 어쩌고 해서 약간 또 다른 기준이 적용이 되는데 어쨌건 위생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보는 이런 곳에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이제 그 GMP 충족을 하고 있고 어쨌건 이런 것들 기반으로 해서 계속 품질을 높이자라고 하고 있는데 좀 재미있는 사례가 요건데요. 자, 신의주 화장품 공장. 아까 봄향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2010몇 년도에 개발한 북의 표현대로 하면 노화 방지 살결물. 그러니까 스킨 로션인데 노화 방지 스킨 로션인 거죠. 그래서 불로초라고 하나요? 영지버섯? 네, 북에서는 이제 불로초라고 하던데 영지버섯을 인공 배양하고 거기에서 추출액 뽑아가지고 그걸 기반으로 만든 노화 방지 스킨입니다. 그럼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위에 거가 랑콤이에요. 랑콤 화장품 있잖아요. 랑콤 화장품이 나온 노화 방지 스킨이고 아래 게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서 만든 스킨에. 그래서 이게 뭐라고 해야지? 분홍색으로 된 2층이 콜라겐층 있죠. 광고 많이 보시죠. 이렇게 눈가 주름 어쩌고 막 돼지 껍질개를 먹어라 어쩌라 하고는 그 콜라겐 피부를 탄탄하게 해주는. 그래서 랑콤을 발랐을 때보다 신의주 화장품을 발랐을 때 훨씬 콜라겐층이 두터워진다.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자기들이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랑콤 걸 자기 걸 했더니 자기들께 좋게 나왔대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이럴 리가?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사진의 왼쪽 위에 보시면 바이오 EC라고 보이세요? 이게 프랑스에 있는 분석회사더라고요. 찾아가 보니까 프랑스 분석회사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진은 얘네가 분석해서 찍어준 거였어요. 그 자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랑콩보다 좋다 긴가민가 하니까 프랑스 회사에 맡겼더니 거기서도 야 랑콩 것보다 너네 게 좋아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 진짜 자기네가 잘했구나. 되게 자신만만해진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와이포 세계 지, 식재산기구 거기에다가 출품을 합니다. 그래서 야 우리 거 잘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1년에 최대 2개씩 각 나라별로 2개씩 해가지고 이거 좋은 발명이야 해가지고 거기서 발명가 메달을 주거든요. 받았어요. 그 왼쪽에 보이면 지금 화살표 표시하니까 와이포라고 써 있죠. 와이포에서 좀 발명가 메달. 그래서 신의주 화장품 공장의 지배인하고 거기 연구소장하고 3명인가가 요 개발한 공로로 해서 국제기구의 발명가 메달을 받았고 어쨌든 북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봤을 때 되게 이건 경쟁력 있다라고 싶은 거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외 진출도 하려고 하고 있는. 근데 이제 제재 때문에 전혀 못하고는 있지만 이런 것들 계속 되고 있어서 나중에 제재가 완화가 되면 굉장히 좀 새로운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 특히 강조하는 특히 작년 당대회 때부터 나온 게 시군 발전, 지방 발전.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지역 균형 발전을 이제 좀 본격적으로 해보겠다 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그 이전, 그러니까 8차 당대회 하기 전 10년 동안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후 10년 동안 했던 게 도 단위의 과학기술 역량과 경제 역량 강화를 굉장히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시군 단위까지 하자라는 걸로 가고 있는데 뭐 당연하겠지만 과학기술에 기초한 경제 발전 도 단위로 하려면 각 도 과학기술위원회가 강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 특색에 맞는 경제 발전하고 그걸 기반으로 인민생활 향상하려면 그 지역의 많은 자원들이나 지역의 과학기술 역량을 가지고 지역 특색에 맞는 과학기술 발전해야 된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례가 강원도라는 거죠. 그래서 강원도 정신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자력갱생의 어떻게 보면 김일성 시대의 천리마 정신, 김정일 시대의 강계 정신 있다면 김정은 시대는 강원도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력갱생으로만 얘기를 하는데 북에서 나온 강원도 정신의 해설 내용이나 왜 강원도 정신이 나왔냐 그 모범사를 얘기하는 거 보면 결국은 과학기술에 기초한 자력갱생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강원도가 모범이었던 거는 강원도가 자체 과학기술 역량을 계속 많이 발전시켰고 그거를 경제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 강원도 과학기술위원회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 대표적인 사례인 거고 황해북도 과학기술위원회도 강원도 못지않은 모범 사례로 얘기를 하는데 여기가 계속 지금 얘기 나왔던 능동형 전기 보일러를 개발했던 곳이 황해북도인 거고 그 작은 지방의 도가 그 손꼽히는 그런 기술을 개발한 건 뭐겠냐. 황해북도 과학기술위원회를 했고 얘네들 이렇게 잘하는 만큼 능동형 전기 보일러뿐만이 아니라 북에서 이제 되게 또 농업 쪽의 성과 중에 하나 꼽는 게 밀양 원소 비료가 있거든요. 히토류에서 이게 뭐라고 하지 미네랄 이런 거 뽑아내서 이것들을 첨가한 근데 이런 것들도 황해북도 과학기술위원회가 잘해서 개발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강원도 양묘장 모습일 거고요. 강원도 양묘장 전경 아니다 이거는 어디 샘물 공장인데 매봉산 샘물 공장 이것도 강원도에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문천 강철 공장도 강원도 문천인데요. 강원도에 있는 작은 강철 공장인데 여기가 100% 강원도산 뭐 무연탄과 이것만 가지고 그 강철을 생산하는 곳. 그러니까 생산량은 작지만 어쨌건 원료와 연료의 자립을 이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거는 안변 요업 공장 이것도 강원도에 있는 건데 강원도에 있는 자원만 가지고 이런 타일들을 계속 자체적으로 만들고 있다. 다 강원도가 자체 과학기술 역량을 잘 높였고 그거를 경제에 잘 활용했기 때문이다. 라는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난 10년 동안 도 단위 과학기술 역량 강화 계속 얘기를 해왔고요. 그걸 기반으로 이제 시군 단위까지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아직은 진짜 갈 길이 멀긴 하거든요. 근데 어쨌건 작년 8차 당대 이후에 이제 지방공업 현대화 하자. 아까 앞에서 평양을 중심으로 통합생산체계 했다고 했고 2018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공업 현대화하려고 했다가 지체됐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이제 2021년, 22년부터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몇 군데 모범 사례, 표준 이런 것들을 만들었는데, 어이구 빠졌네. 삼지연 들주금료 공장 이게 2019년, 20년 이때 만들어가지고 이게 사진이 많은데 제가 뺐네요. 이상하다. 여기 뒤에 나와 있네. 이게 삼지연 들주금료 공장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대동강 과수종합공장 그거 비슷하게 좀 생산 라인 전체가 흐름선화돼 있고 자동화돼 있는 이런 것들이고요. 여기는 그 염주군의 내중협동농장 군 단위 협동농장인데 어쨌든 나름 통합생산체에 구축을 해서 여기 지금 모자이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종합상황실에서 이제 농장 곳곳을 쭉 원격으로 감시할 수 있는 이런 체제를 갖췄고 요거는 국내 언론 보도가 됐는데요. 드론이 나오죠. 여기도 내중협동농장인데 여기가 어쨌든 되게 작은 농장인데 되게 과학기술 역량을 잘 써서 굉장히 생산성을 엄청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쭉 좀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왔네요. 영상을 보면서 근데 영상을 볼 거니까 되게 많이 성과들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에 그러니까 과기부 과제 참여했던 거에서 말씀드렸었나 모르겠는데 2012년부터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집권한 첫 해 2012년부터 2020년 봄까지 북에서 노동신문 민주선 이런 데 나와 있던 야 올해 국가과학기술 성과 이런 거야. 첨단 기술 제품 이런 거 등록됐어. 과학기술상 뭐 받았어. 한 북에서 그 각종 과학기술 평가하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북 매체에 나온 것들 전수조사를 했어요. 한 440개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년에 40개면 적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것들이 아까 보여드렸던 뭐 주체 처리라든 이런 급들도 꽤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대로 다 생산 현장에 도입이 돼서 효과를 냈으면 훨씬 좋아졌겠다 싶은데 그건 아니었던 거죠. 그거를 또 예전 같은 우리는 짐작만 할 텐데 여기서 하는 거는 북 스스로 밝혔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5년 동안, 그러니까 작년 당대회 기준으로 지난 5년, 2016년부터 20년까지 5년 동안 과학기술에 1년의 성과가 있었지만 이게 실질적인 경제 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역부족이었던 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당대회 이전부터 이미 나옵니다. 특히 2019년 하반기에
2019년 9월에 전국 교원대회라는 걸 5년 만에 했거든요. 그때부터 나옵니다. 그 교육 같은 경우도 지난 시간에 그 전민과학기술 인재화하면서 뭐 학교 막 현대화 이런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적으로는 국가가 많이 투자해줬기 때문에 양적으로 많이 성장을 했는데 교육이 질적인 발전은 되게 더뎠다. 그러다 보니 과학기술 발전도 잘 안 됐다까지 나와요. 그래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 높아지지 않아서 그게 과학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라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과학기술이 기대한 만큼 못해?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육의 부진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의 아주 뿌리 깊은 본위주의, 조직이기주의인 거죠. 이거는 진짜 북의 문헌을 보면 환장합니다. 진짜. 김일성 시절부터 이거는 막 수령이 나서서 막 해도 안 돼요. 심지어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과학기술 전당 있잖아요. 과학기술 쪽에 중앙전자조선을 만들려고 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몇 번 지시를 했습니다. 뭘 지시했냐면 뭐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등등 그 연구개발과 관련 단위들이 외국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가면 거기서 막 최신 자료들 막 긁어오거든요. 그럼 그 자료들을 그동안은 각자 자기들만 갖고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과학기술 전당으로 다 보내. 몇 번을 지시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 장충 갔을 때 과학기술 전당에 연구사 2명이 왔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봤죠. 잘 줍니까? 안 준다고. 어차피 북에서 외국에 과학자들이 나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면 기관이 달라도 야 김일성 종합대 교수 몇 명이 어디 출장 갔대 그 다 안 돼요. 그럼 며칠 있다 돌아오면 이 사람들이 분명히 호텔 방에 앉아서 인터넷 접속해가지고 논문 긁어오는 거 다 알아요. 갔으면 좀 주세요 하면 우리 그런 거 없는데?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본위주의가 너무 심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과제일수록 어려울 가능성이 크죠. 어려운 과제이면 한 단위만으로 안 되기 때문에 협력 연구가 필요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껏해 협력 연구라고 해봐야 큰 공장, 예를 들면 김책제철 연합기업소가 주체철 개발한다고 하면 여기에 국가과학원 들어가고 김책공대 들어가고 김일성 종합대학 들어가는데 이 김책제철 연합기업소 내에서 김일성 종합대학 김책공대 협력 연구하는 게 아닙니다. 다 들어가긴 했지만 김책제철 연합기업소랑 1대1인 거예요. 각각. 실제로 서로 다른 대학들끼리 서로 다른 연구기관들끼리 협력 연구를 해서 공동 연구해가지고 성과 내고 상 받은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큰 문제였다. 또 하나 또 환장하는 거는 그래도 나온 성과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것들을 확산을 해야 빨리 발전하는데 안 줘요. 자기들만 그거 이득 보겠다고 딱 해가지고 그 얘기들을 몇 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너네한테 자율성을 준 거는 일단 여건이 좋고 역량이 되는 데가 먼저 치고 나가서 좋은 기술 개발하고 그거를 이제 부족한 데다가 확산시키라는 건데 왜 너희만 하고 있냐 이러면서 되게 비판을 하는 얘기들이 2019년부터 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역부족이라는 거 보여주는 게 아까 그 국산화의 대표적인 성과라고 했던 주체철인데요. 그러니까 황해제철 연합기업소가 2015년 그리고 김책제철 연합기업소가 2018년에 100% 주체철 공정 완성했다고 합니다. 근데 2019년 하반기부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기술적으로 좀 미완성이라 생산량도 적고 거기다 품질도 낮아. 근데 그거 하는데 에너지 소비는 많아. 그래서 결국은 5개년 전략에서 목표로 했던 철강 생산량에 미달했어. 근데 철강이라는 거는 산업의 핵심적인 소재이기 때문에 그게 결국은 5개년 전략 전체 목표 달성 실패의 큰 원인이었어라고 당시 금속공업상이 최고인민회에서 시인을 해요. 김충거리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김충거리 그 전직이 뭐였냐면 황해제철 연합기업소에서 100% 주체철 완성할 때 거기에 지배인이었어요. 그 공을 인정받아서 금속공업상이 됐는데 시해 보니까 잘 안 됐네. 아직 부족하네. 해서 생산량 높이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한 그 과제들이 있거든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북의 과학기술계의 첫째 과제입니다. 국가 중점 연구개발.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역부족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근데 어쨌거나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문제는 그 뭐라고 해야 되죠? 북에서 과학기술 전시회 이런 것도 1년에 한 20번 이상 하거든요. 각종. 그러면 거기 나온 걸로 보면 그것만 보면 와 얘네 진짜 과학기술 강국이네. 막 첨단 기술 강국이나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거기 나온 건 대부분 시제품인 거죠. 이미 개발되고 생산 현장에 도입해 성과 나온 것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애들은 특등을 받아요. 근데 나머지 대부분은 지금 개발 중에 있는 것들이 많은데 거기 전시회 나온 걸로 보면 굉장히 앞으로 이게 개발이 완성되고
상용화되면 엄청나게 효과가 있겠네라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원인 분석했더니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시까지만 딱 하고 좋은 성과 받으면 거기서 끝이에요. 끝까지 개발 안 해요. 또 어떤 거는 전시회 때 우수 평가를 받았는데 나중에 제품돼서 나온 거 보니까 품질이 형편없는 거죠. 그러니까 전시회 때 나온 거는 시제품 막 하니까 집중해서 되게 좋게 만들었겠죠. 근데 양산하는 과정에서는 그 정도 품질을 유지 못하는 그런 게 많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북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매달렸으면 끝까지 성과날 때까지 하고 그것도 대충 그냥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최고 품질로 만들어서 전시에 냈던 그 수준으로 만들어라. 그게 안 되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 길게 하면 막 되게 싫어하시던데 이거 북에서 자신들의 이런 것들을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고 저는 그래서 더 이제 북이 참 짠하지만 한편으로는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통합생산체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평양이나 이런 데서 한 걸 보면 영상들을 보면 아우 진짜 좋네. 정말 이렇게 높겠네 하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북이 또 얘기를 해요.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통합생산체계를 구축했다고 하는 보도들은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중에 허수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통합생산체계라는 게 단순히 그냥 공정 감시하고 불량품 가려는 정도가 아니라 아까 그 평양 매기 공장이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계속 데이터들 축적해가지고 그걸 분석을 해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떻고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고 문제를 시정하려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컴퓨터를 기반으로 해주는 걸 하는 건데 그 수준까지 안 한 곳들이 되게 많다. 또는 어떤 곳들은 나름 수준 있게 해놨긴 했지만 그냥 폼질 때나 쓰지 실제 활용하진 않더라. 또 어떤 데는 옆 동네가 옆 공장에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해놓고는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더라. 이런 게 노동신문에 막 실립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건 좀 안타까운 건데 통합생산체를 잘 만들어놨는데 이 유지보수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생산체를 구축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지만 이거를 계속 정상 가동에 돌리고 혹시나 고장이 났을 때 짧은 시간에 고쳐야 되잖아요. 근데 예전에 컴퓨터가 없이 그냥 기계만 가지고 할 때는 고장이 나면 어떻게든 뚝딱뚝딱 하면 돌릴 수가 있잖아요. 부품이 없으면 그냥 대충 깎아서라도 집어넣어서 돌릴 수 있는데 이거는 컴퓨터 전자장비니까 고장이 나면 이거는 대책이 없는. 그래서 예전에 그 제중교포인데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도 받고 그 북중 무역 또는 투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좀 그 뭐라고 중개인 역할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딱 그랬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가보니 평양에서 이제 통합생산체계를 되게 잘 해놨는데 하다 보면 고장이 나잖아요. 근데 금방 고친 곳들은 계속 잘 하고 있는데 몇 군데가 그 고장이 난 걸 못 고쳐서 석 달씩 놀고 그랬대요. 그런 것들은 겨우 이제 막 뭔가 칩 같은 거 구하거나 해서 가동을 다시 해도 그 다음부터는 되게 겁이 나서 아 이거를 다시 그냥 없애버릴까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평양에 있는 곳들도 그런데 딴 데 가면 여기 써놓은 것처럼 모범 사례로 나온 게 어떤 공장이 고장이 났는데 위에서 그러니까 평양에서 기술자 보내주는 거 안 기다리고 자기 역량으로 어떻게 했다. 그래서 모범 사례지 않냐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대부분의 곳들은 위에서 기술자를 보내줘야만 고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많다. 또 하나는 통합생산이 구축했는데 전기가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역시 모범 사례가 어디 공장이 통합생산체 구축했는데 자꾸 전기가 끊겨서 제대로 그 효과를 못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답답하니까 근처에다가 중소형 수력발전 자체로 지었대요. 그래서 그걸 땡겨서 쓰니까 이제는 전기가 안 끊겨서 통합생산체계가 제 효과를 내더라. 되게 전력 문제가 여기저기서 아직까지 걸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통합생산체계 구축하고 한 것이 김정은 시대에 굉장히 큰 성과라고 보지만 그 속에서도 스스로 냉정하게 평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그 표준화 규격화도 이제 되게 많이 강조를 하고 있고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1년 말 밑에 사진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게 뭐냐면 2020년 가을에 함경도라는 게 되게 수해를 크게 입었잖아요. 그때 이제 수해 복구 하러 가면 함경도 어디더라? 여긴 되게 잘해서 되게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노동신문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와가지고 딱 하면서 근데 아직도 어느 곳에서는 그 설계도대로 안 하고 국가에서 나온 기준대로 안 하고 있다. 그런 데들 혼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면
여기 쭉 열어놨는데 아직도 규격 없이 막 생산 판매 그냥 생산하는 뿐만 아니라 이미 그러니까 시중에 돌고 있는 것들 중에 여전히 규격 없이 도는 게 있고 이미 오래돼서 효력이 없는 구닥다리 그런 기술 문헌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옛날 규격 가지고 설계를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있기 때문에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제재와 코로나를 뚫고 경제 실질적인 발전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 같고요. 그렇지만 북이 살 수 있는 길은 과학기술 기존 자력갱생밖에 없는 거죠. 밑에 이제 그 이 선전화가 작년 12월 말에 있었던 노동당 중앙위 제8기 4차 전원회의 지금 3년째인가요? 그 신년사 대체하는 이런 걸로 해가지고 나오고 있는데 그때 보면 그러니까 이 전원회의에 대한 보도 노동신문에 1월 1일에 딱 실리거든요. 거기 보면 자력갱생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라는 사람이 오이씨 자력갱생이란 말 없네? 얘네가 이제 코로나로 별로 힘드니까 이제 좀 뭔가 나올 것 같은데? 라고 했는데 이 자력갱생이란 말은 어디 무슨 보도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없어지고 하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선전화가 1월 3일 날 나왔거든요. 바로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걸 보고 우기는 게 이전의 선전화들에서는 과학기술 자력갱생 다 들어갔는데 자력갱생이 위에 깃발이고요. 과학기술 아래 깃발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과학기술 위로 올라갔다. 북의 선전화는 그 뒤에 있는 흐릿한 그림 하나도 허투루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순서 변경은 과학기술을 훨씬 더 강조하게 되는 이게 되고 있고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북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외부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북을 향해서 항상 충고를 하죠. 너네가 개방을 해서 그러니까 핵을 포기하고 개방을 해서 외부의 자본과 기술을 들여가지고 경제 발전을 좀 제대로 해라 라고 하는데 그거는 2018년에 해보다가 실패했잖아요. 제가 볼 때 나름 그때가 북이 엄청난 결단을 한 거라고 보는데 영변도 포기하겠다고 했고 근데 그거를 미국이 안 받은 거기 때문에 북의 입장에서는 그걸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남은 건 자체 역량 가지고 또 해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자신들의 노력 여하로 계속 할 수 있는 건 과학기술 발전밖에 없는데 단기간에 과학기술을 급상승시키는 건 불가능해요. 그 본인들도 압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죠. 교육의 질적 발전이 더뎠기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이 더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과학기술 계속 발전시키려면 교육의 질적 발전부터 시작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5개년 계획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건 중장기예요. 그럼 단기적으로 5개년 계획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있는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문제점들 대표적인 게 조직이기주의 이런 것들 해서 이런 것들을 뿌리 뽑고 있는 역량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쓰는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쉽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넘어갈게요. 하나 이제 재밌는 게 요거까지 하고 영상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월 말에 나온 기사인데요. 국가과학원 기계공학연구소 작년에 216 과학기술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뭘로 받았냐면 백내장 환자 치료할 때 쓰는 인공수정체 개발하는 생산 설비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영상도 했고 그걸 통일뉴스의 글로도 실었는데 이 개발 과정을 자세하게 소개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개발 시작해서 1년 만에 공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8년 1월인가요? 김정은 위원장이 국가과학원 현지지도 했을 때 1월 달에 첫 현지지도 했을 텐데요. 그 해 이걸 직접 보고 와 좋네. 그럼 빨리 완성해서 그 유경안과 종합병원 거기다가 배치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수십 번 실패를 해요. 그럼 예전 같으면 아까 전시회 때 CF 나오고 끝까지 완성 안 된 것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십 번 실패했는데 포기하지 않고 어쨌건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2019년 봄인가 여름에 거기 안과에다가 설치를 했고 그래서 한 달 만에 몇백 명 치료를 하고 지금까지 수천 명 이상 치료를 했다라고 하면서 이 사례를 통해서 이제 포기하지 말고 시제품에서 놓지 말고 제대로 실질적인 성과를 낼 때까지 개발을 해라 라고 하는 거 보여주고 또 한편으로는 이 개발 책임자가 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개발 시작했을 때 29살이었고 올해 초 기준으로 34살. 그래서 실제로 북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과들 중에 상당수가
젊은 과학자들이 한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북에서 화상회의 시스템을 김일성 종합대학이 개발한 걸 쓰거든요. 락원이라고 하는. 이게 2012년에 처음 개발됐는데 그 개발 책임자도 개발할 당시에 20대였어요. 그러니까 이 30대 또는 길게 보면 40대 초반까지의 과학자들에게 기대를 거는 이유는 뭐냐면 김정일 시대부터 2000년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펴서 그때부터 국가의 관심과 투자가 된 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이전 시기보다는 좋은 조건 속에서 교육받고 훈련된 사람들인 거예요. 그 이 사람들이 이제 점점 좀 커나가고 그들의 과학계에서의 비중이 커지면 훨씬 더 기대할 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들에서는 긍정적인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 그 이 기사에서 끝에 또 하나 재밌는 게 이렇게 사진을 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인공수정책 생산 공정에 기여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어떤 일인지 쭉 기사에서 소개를 해주고요. 그 사람들의 사진을 또 실어주는 거예요. 보통은 왼쪽 위에 있는 사람이 조영철이라고 해서 개발 책임자거든요. 다른 기사들이면 이 사람 정도만 사진을 실어주는데 이번에는 다 실어주는 거죠. 뭐냐면 북에서 지금 야 너네 연구 잘했고 성과 좋아. 그러니까 포상금 뭐 몇 천만 원 줄게. 이게 안 되죠. 근데 이런 이렇게 노동신문에 사진 실어주고 해서 뭔가 명예를 높여주는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야 저게 뭐야 사진 신문에 한번 사진 실는 게 뭐 대수라고 라고 하는데 북의 맥락에서는 되게 다른. 제가 자꾸 영상 얘기를 하는데 영상에서 보면 북에서 같은 대학을 졸업한 두 사람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명은 김정일 시대에 다니고 김정일 시대에 탈북한 사람이고요. 다른 한 명은 김정은 시대에 다니고 졸업하고 최근에 탈북한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은 학교를 다닌 시점이 한 8, 9년 차이가 났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후배격인 사람 얘기가 자기 대학 교수가 누가 큰 상을 받아서 학교에다 플래카드를 걸어줬다는 거예요. 그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김땡땡 교수님 뭐 자랑스러운 뭐 저거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에 살았던 그 친구가 오 진짜 대박 뭐 이러는 거예요.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김정일 시대에 과학기술 중시 정책 표방을 하면서 과학자 우대 정책을 펴고 했지만 전통적으로 북은 한 60년대부터 개별 과학자를 부각해 주는데 되게 인색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김정은 시대 들어오면은 좀 적극적으로 이걸 부각해 주는 거고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못 줘도 어차피 성과를 내면 이런 식으로 뭔가 사회적 명예를 높여주든지 어차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최대한 그 뭔가 보상을 해줄 테니 좀 열심히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를 독려하는 이런 거라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PPT로 준비한 건 이 정도이고 영상 넘어가기 전에 아까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유튜브 채널이 이거거든요. NK 테크 TV라고 해서요. 그냥 유튜브 들어가셔서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북한 과학기술 전학문 치면 뜹니다. 그래서 내용은 지금 제가 한 것처럼 되게 재미는 없는데 정보는 나름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통일뉴스에 한 2달쯤 전부터 요 내용들 하나씩 글로 정리해서 다시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넣었네. 이거 저희 결연한 평화연구센터에서 낸 책인데 이게 타이밍이 대선 직전에 나와서 이 비운의 책이 됐는데요. 모든 분들이 윤석열 됐는데 무슨 남북 관계야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어쨌건 저희가 박사 3명이 있는데 아까 그 AOK 대표님 말씀하셨던 강호재 박사랑 저랑 아마 많은 분들 아시는 장창준 박사라고 이렇게 국제관계 이런 거 굉장히 잘하는 셋이서 나눠서 이제 김정은 시대에 대해서 좀 정리한 책이니까 관심 있으시면 보시고요.